안녕하십니까. E4DS 뉴스 배종현입니다. 매월 E4DS 뉴스의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월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7월의 탑 기사입니다. MEMS 센서 온라이프 시대 가속이라는 기사입니다. 기술과 생활의 융합으로 인해 디지털 영역과 물리적 영역이 융합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미세 전자 부품 및 센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CU를 장착한 MEMS, 즉 미세 전자기기 시스템은 IC와 클라우드 연결을 통해 사물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고 센서는 산업, 의료, 자동차 등에서 더 높은 퍼포먼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스마트 글라스의 경우 MEMS 스피커, MEMS 모션 센서, 앰비언트 라이트 센서, 카메라, MEMS 거울, MEMS 마이크 등 다양한 MEMS와 센서들이 장착돼 하나의 제품을 구성합니다. 이런 추세는 소형 IoT 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MEMS와 센서는 지능형 운전 보조 및 자율주행 등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6월에 따르면 MEMS의 경우 2021년 22억 2천만 달러의 시장에서 2027년 33억 8천만 달러로 연평균 7.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고, 마그네틱 센서의 경우 2021년 17억 달러에서 2027년 29억 9천만 달러로 연평균 1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와 같이 성장하는 시장 속에서 각 기기에 적용하기 위한 최적의 요건들에 맞춘 제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우선 소형의 전자제품에 다량의 부품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전자부품들이 극히 소형화돼야 하고 가벼워야 하며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저전력 제품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십 개의 전자부품이 하나의 제품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여러 부품을 하나의 부품으로 통합한 통합 제품의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을 유기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주목할 만한 기사를 살펴보는 포커스입니다. 포커스 첫 번째 기사는 전자파 학회, 디지털 전환 대시대, 최신 EMC 기술 공유라는 기사입니다. 지난 14일 한국전자파학회는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EMC 코리아 2021을 개최했습니다. 2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해 인공지능, 자율주행을 주제로 EMC 자료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EMC 코리아 2021을 주최한 한국전자파학회 EMC 기술연구회 위원장 김지성 수원과학대 교수는 EMC 코리아는 EMC 기술연구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국내 EMC 대표 분야 행사로서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했다며 코로나로 인해 축소됐던 EMI, EMC 분야 업체 전시회와 튜토리얼 세션이 다시금 부활하며 프로그램은 더욱 풍성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성욱 한국전자파 회장은 창립 33년 차를 맞이한 학회는 본디 EMC가 학회의 근간이 되며 그간 국내 전자파 관련 학문과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워크숍이 신기술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포커스 두 번째 기사는 전력전자학회 2022 학술대회 산학연 뜨거운 참여 최고 성과라는 기사입니다. 전력전자학회는 7월 5일부터 7일까지 경주 하나 리조트에서 2022년 학예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3일간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엄선된 25편의 논문이 발표됐고 산업기술 세션 및 IE 경진대회 등이 함께 열려 풍성한 학문과 기술 교류회 장이 마련됐습니다. 강연회장 밖으로는 29개 업체가 참여해 전시 부스를 가득 메웠습니다. 학술대회의 핵심은 다양한 학술 세션으로 3일간의 행사 기간 동안 전동기 제어,
전기 자동차 충전기, 배터리 응용, 인버터 제어, 컨버터 응용, BMS 알고리즘, 다양한 학술 세션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학회 회원들이 250편의 논문 발표와 국내 여성 전력 전자 엔지니어들의 참여도 빛났습니다. 이번 순서는 성유창 기자와 함께하는 성유창의 그랑프리 시간입니다. 성 기자, 이번에 2022년 부산국제모터쇼에 다녀오셨죠? 네, 저는 지난 14일 열렸던 부산국제모터쇼 프레스데이에 다녀왔습니다. 넥스트 모빌리티 축제가 되다를 테마로 개최된 이번 모터쇼에는 다양한 신차들과 전시품이 소개돼 볼거리가 매우 풍성했습니다. 이번 모터쇼에는 완성차 브랜드를 포함해 총 28개의 국내외 브랜드가 참가했고, 완성차 국내 브랜드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제네시스가 참여했습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6를 최초 공개했고, 대형 SUV 콘셉트카인 아이오닉 7도 전시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아는 기아 모빌리티 인 프로그레스라는 테마로 전기차와 친환경차를 전시했습니다. 현대와 마찬가지로 대형 SUV 콘셉트카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BMW와 롤스로이스 등 해외 완성차 기업들도 참여했는데요. BMW는 순수 전기차 i7과 U2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를 최초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형 완성차 업체 이외에 중소형 업체들 참여는 어땠습니까? 국내 전기 트럭 기업인 디피코도 모터쇼에 참여해 기존 초소형 전기 트럭에서 한 단계 커진 소형 전기 트럭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소형 트럭 모델인 포트로 350은 내년에 보조금이 오픈되면 판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현수 디피코 본부장에게 포트로 350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이번에 전시한 거는 이제 좀 더 그 장거리 운송이 가능한, 그리고 신선식품 이런 것들도 배송이 가능한 차량으로다 새로 개발해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그 신선식품이나 그다음에 냉장, 그다음에 이제 저는 윙바디처럼 물건이 그 큰 것들도 용이하게 내리고 배송할 수 있게끔 그런 차량으로다 저희가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또 넥스트 모빌리티 축제가 되다라는 부산 모터쇼 테마와 맞게 미래 꿈의 이동수단인 UAM도 전시됐는데요. SKT는 국내 UAM 상용화를 추진 중인 사업자 중 유일하게 2022 부산 국제모터쇼에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2030년 UAM 가상 탑승 체험을 선보였습니다. 이석건 UAM 사업추진팀 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UAM 사업은 어떤 회사 하나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밸류체인 내에서 어떤 제조, 서비스,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규제, 이렇게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힘을 합쳐서 사업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SK텔레콤은 이 중에서 UAM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UAM 탑승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운항, 관제, 그리고 통신, 플랫폼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기체를 제조하는 파트너, 그리고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 그리고 또 정부, 규제기관과의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기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넘버원 조비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현재 사업을 공동 추진 중에 있고요. 또한 국내에서는 한국공항공사, 하나시스템과 같은 주요 플레이어들과 함께 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이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SKT가 UAM 상용화 및 지상 항공 교통 서비스 종합 사업자를 목표로 하고 있군요. 네, 그런 목표를 바탕으로 UAM 사업을 선도한다는 서비스 비전을 알리고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이번 모터쇼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모터쇼가 특히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있죠. 현대차에서 최신 전기차 아이오닉 6 등 이번 모터쇼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현대차 이야기를 조금 더하면 이번 모터쇼에서 아이오닉 6를 신차 발표와 더불어서 미래 전동화 전략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오닉 6는 지난해 성공적으로 출시된 아이오닉 5에 이어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두 번째 모델입니다. 새로 나온 아이오닉 6 롱 레인지 모델은 77.4kWh 배터리로 524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전작인 아이오닉 5보다 100km가량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도록 발전됐는데요.
배터리가 발전된 것도 있지만 공기 역학적 유선형 디자인 유형인 일렉트리파이드 스트림라이너가 한몫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원화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올해 아이오닉 6 목표 판매량을 12,000대로 설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본래 발표했던 5,500만 원에서 가격을 5,400만 원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이오닉 6 이외에도 전동화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고요? 네, 김응수 현대차 EV 사업부장은 자동차 미래 전동화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그는 현대차의 기술력을 집약하고 EV 경험을 혁신해 대중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김응수 사업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은 eGNP에서 한 단계 진보된 강사의 기술력을 집약하고 상품 경쟁력과 EV 경험을 다시 한번 혁신하여 EV 대중화를 계속 선도해 나가고자 신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EV의 핵심 역량인 AER과 충전 성능은 현재 최고 수준 경쟁력을 유지하고 혁신적인 공간 신기술을 적용하여 공간 활용성의 극대화를 지속 추구하며 고객들의 다양한 이용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사용자 맞춤형 편의 기능도 보강하겠습니다. 네, 부산 모터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오토비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성 기자, 지난해 애틀리가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 오토비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성 기자가 직접 오토비를 타봤죠? 네, 애틀리를 직접 방문해서 오토비도 직접 타보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우선 저는 애틀리 지능 로보틱스 연구본부의 민경욱 실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민경욱 실장은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기술로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 정부 R&D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인지, 판단,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레벨 4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경욱 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자율주행에서 인지, 판단, 제어는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인데요. 셋 중 하나라도 늦어지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애틀리의 기술로는 100ms, 1초에 10번 처리될 수 있도록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통신에서의 레이턴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현재 애틀리가 사용하는 LTE V2X 같은 경우는 100ms의 레이턴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통신 장치들이 더 많으면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향후에 나올 5G NR V2X는 LTE보다 약 100배 빠른 속도로 통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5G NR의 레이턴시는 1에서 3ms로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민 실장은 내다봤습니다. 끝으로 민경욱 실장은 지자체 중심으로 서서히 자율주행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E4DS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애틀리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기차 위기, 상승 반전 묘책이라는 기사입니다. 성 기자, 우리나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기차 위기라고요? 네,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10만 681대로 2020년 대비 115%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내외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기차의 안전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됐는데요. SK온을 제외한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이 하락하며 국내 전기차 관련 업체 입지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위축시키는 전기차 화재 사망 사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아이오닉5 차량에서 충돌 직후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탑승자가 미처 빠져나오기도 전에 순식간에 불이 붙어 동승자까지 총 2명이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배터리 열 폭주 현상이 원인으로 밝혀졌는데요. 배터리 팩이 외부 충격을 받아 손상되면서 온도가 800도까지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열폭주 현상은 해외 전기차 사고에서도 발생해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테슬라 모델 S 화재는 완전 진화까지 7시간이 걸렸으며 10만 리터의 물이 사용됐습니다. 이는 미국 가정에서 약 2년 동안 사용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화재를 진압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려준 사고였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심리 위축이 있다면 국내 배터리 기업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SK온의 점유율은 2020년 34.7%에서 지난해 30.4%로 4.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에 3사는 합작법인으로 위기를 탈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는 함께 미국 첫 전기차 배터리 셀 모듈 합작법인 부지를 인디애나주 코코모시로 선정하고 2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밝혔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GM이 합작한 얼티움 셀즈는 테네시주에 35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을 설립을 발표했고요. 미시간주에는 50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SK온과 포드는 블루오벌 SK와 배터리를 공동 생산합니다. 미국 테네시 공장은 43기가와트시, 켄터키 공장은 86기가와트시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도전에 맞서 전문가들은 공급망에 대한 공동 대응과 대외 협력,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원자재 수급 부족에 따른 부품 공급과 생산 차질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전기차 시대 공급망 관련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고, 김봉만 정경련 국제본부장은 신정부 주도로 지난해부터 배터리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있는 미국과 한미 전기차 배터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성유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7월의 인물입니다. 저희 E4DS가 선정한 7월의 인물은 국내 초소형 전기차 기업 마이브의 김종배 대표이사입니다. 김종배 마이브 대표이사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초소형 전기차의 특성상 도로가 넓은 미국보다는 도로의 폭이 좁은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과 오토바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동남아가 후보라고 전했습니다. 김종배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네, 김종배 대표님과 마이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포커스 시간입니다. 레노버가 요가 7세대 노트북을 출시하며 국내 프리미엄 노트북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습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요가 7세대 대표 제품은 요가 슬림 9i, 요가 슬림 7i 프로 X, 요가 슬림 7i 카본, 요가 7i 총 4종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요가 슬림 9i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제품에는 인텔 12세대 CPU가 탑재됐습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나인아이는 4K를 지원하는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7i 프로 X에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50 그래픽을 탑재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와 같은 고사양 크리에이티브 작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7i 카본의 경우 14.8mm의 얇은 두께와 0.972kg의 초경량 무게를 자랑합니다. 또한 요가 7i는 노트북과 태블릿의 기능을 두루 갖춰 360도 회전이 가능한 힌지를 채택했습니다. 요가 7세대 출시와 관련해서 김윤호 한국 레노버 대표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네, 다음은 반도체 초강대국 국가 역량 총집결이라는 기사입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에 대한 인프라 지원 및 신속 인허가 기업 투자 세제 지원 확대, 노동 안전 등 규제 완화로 투자를 촉진해 2026년까지 340조 원의 기술 개발 및 설비 투자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학권을 통한 인력 양성,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 우수인재 유치 및 관리 강화로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 인력 15만 명 이상의 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술과 관련해서는 3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유망 팩리스 성장 지원,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역량 강화 등으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10%를 달성하는 등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소부장과 관련해서는 시장 선도형 기술 개발로 전환하고 소부장 기업의 성장 기지를 구축하며 유망 기술 사업화 지원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소부장 자립화율 50%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신혁 기자의 혁신 포커스 시간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혁신을 주제로 집중 탐구하는 이번 코너는 반도체 취재를 전문으로 하는 권신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권 기자, 삼성전자가 최초로 3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번 3나노 반도체에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1세대는 채널을 얇고 넓은 모양의 나노시트 형태로 구현한 독자적인 MBC 팻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를 적용했는데요. 첨단 기술이 집약된 3나노 1세대는 5나노 대비 소비 전력에서 45%가 감소했고 성능은 23%가 향상, 면적은 16% 감소해 소형화되고 있는 디바이스 추세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고성능 컴퓨팅용 시스템 반도체를 3나노 공정에서 초도 생산한 것으로 전해지며 AI, 5G 등 차세대 반도체에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삼성 측은 3나노 2세대를 2023년까지 양산하겠다는 목표로 개발과 테스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독자 개발한 MBC 팻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술인가요? 네, 기존 핀팻 공정의 경우는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채널의 3개 면을 게이트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핀의 개수를 증가시켜 채널 크기를 늘리는 핀팻 공정은 불연속적인 채널 크기 조정만 가능했지만 MBC 팻은 나노시트 폭 증감이 유연해 다양한 채널 크기 구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면을 채널로 하는 구조는 온오프 특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를 비유하자면 수도꼭지 기능이 좋아서 살짝만 잠가도 물이 새지 않는 것처럼 낮은 전압에서도 트랜지스터가 알맞게 동작해 구동 전압은 낮추고 전력 효율은 높이는 전성비를 획득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3나노 양산 성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요? 삼성전자는 10년 전엔 전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에서 1%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시장 점유율 2위로 파운드리 사업부 출범 5년 만에 파운드리 1위인 TSMC를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키지 등 해결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이번 3나노 초도 양산은 삼성 대 TSMC 간의 공정 미세화 경쟁에서 한 발 빠른 행보를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 경기도 화성 캠퍼스 V1 라인에서 3나노 제품 출하식을 개최하며 삼성이 기술력을 가시했는데요. 삼성전자 DS 부문장 경계현 대표이사는 핀팻 트랜지스터가 기술적 한계에 다다랐다며 대안이 되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조기 개발에 성공한 것은 혁신적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네, 반도체 기술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작용될 만큼 경제 안보와 인재 양성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네, 공 기자,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움직임이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펼쳐진 논의에는 반도체 계약학과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 양성을 강조했는데요. 반도체 산업은 전자, 전기, 신소재, 물리, 화학 등 다양한 분야 인재가 필요하며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이 1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의 설계 부문 취약성을 토로하고 반도체 인력 양성을 총괄하는 탑 부서의 부재와 지역균형 발전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목소리에 정부의 응답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규제 개혁과 정원 확대 등 산학연의 목소리를 반영했는데요. 12만 7천 명의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5만 인재를 양성해 공급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직업계고에서부터 석박사급까지 인재 양성을 추진하며 학위 과정 이외에도 반도체 인력 양성 경로를 마련해 정책 시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중앙 거점으로 하여 권역별 반도체 연구소를 설치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의 3나노 첨단 기술과 같은 반도체 기술 혁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선 인재 양성 시스템의 혁신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 혁신 포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지난 6월 22일 개최됐던 2022년 E4DS 산업용 모터 제어 기술 컨퍼런스에 대한 기사입니다. E4DS 뉴스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모터 제어의 기초 이론과 고급 제어 기술을 비롯해 매틀랩, 시뮬링크를 이용한 모터 모델링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는 이택기 한경대학교 교수 겸 전력전자학회 회장이 산업용 모터 제어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기초 회로 이론, 교류 전동기, 전력 변환 장치, 전동기 구동에 관한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이택기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토크식이 이제 파이DS와 IQ의 곱이고 빼기 파이QS, IQS가 되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도기에서 이제 뒤에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똑같은 벡터 지역이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파이 D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자속이 되는 거고 IQ는 이제 D축과 Q축은 자연스럽게 90도가 되기 때문에 얘가 자속에 대해서 90도가 앞선 성분이 돼요. 그러니까 직류기처럼 자속하고 전류의 곱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파이 QS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QS는 얼마가 되냐면 얘를 0으로 만들어요. 0으로. 그러니까 자속은 D축만 존재하고 Q축 자속은 제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전류는 IQ. 그러니까
그 이제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제하는 것이 벡터 제어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진 세션에서는 김용, E4DS 전자기술연구소 소장이 E4DS 메이크 콘테스트를 소개했습니다. 모터 제어 개발 경험을 나누고 모터 제어 모델 설계를 진행하는 이번 메이크 콘테스트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개발자들과 기술 정보를 나누는 E4DS가 커뮤니티 사이트의 성격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참여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출품하신 작품에 대해서 어떤 칭찬과 평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컨테스트에 참여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동안에 모르는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거나 물어보고 정보를 구할 때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오후 세션에서는 임종수 수진기업 대표가 매틀랩을 통한 산업용 모터 제어 기술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임 대표는 매틀랩과 시뮬링크에 대한 오랜 노하우를 공유하며 매틀랩의 기초 개념과 이를 이용한 DC 모터 모델링을 강의했습니다. 하는 거는 시뮬링크로 모델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서 코아텍스 M 베이스로 코드를 생성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서 STM에 있는 뉴클리어 보드, 저쪽 뒤에 지금 제가 그 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런 뉴클리어 보드라고 여러분 ST 마이크론 쓰면 다 아시죠? 그 뉴클리어 보드 아무거나 그냥 갖다 놓든지 아니면 자기 보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ST 마이크론. 근데 ST 마이크론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상관없어요. 코아텍스 M 베이스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코드를 생성한 다음에 그거는 이제 알고리즘을 만든 겁니다. 알고리즘을 만들었으면 내가 쓰고 싶은 타겟 MCU가 있으면 그 타겟 MCU의 페리퍼럴은 서로 다 틀리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는 ST 마이크론을 선택을 해서 큐브 MX로 C 프레임워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링크에서 생성된 C 코드랑 큐브 MX에서 만든 C 프레임워크랑 두 개 섞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IAR로 빌드를 해가지고서 내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인판을 하나 만들 거예요. 시뮬링크로 시뮬레이션 한 거랑 똑같이. 그래서 그래놓고 나서 뉴클리어 보드에서 이제 돌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스코프가 없는 상황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사인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그걸 제가 만든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진짜 그렇게 나오는지를 갖다 실시간으로 쳐다보도록 제가 만든 그 윈도우 프로그램 여러분들 다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임성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기술 이사는 자동차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소개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발전 추세 속에서 TI의 기술은 OBC와 컨덕터 솔루션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타사에 비해 더 많은 하이볼테이지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이트 드라이버는 어느 경쟁사보다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스마트한 기능들이 내장된 게이트 드라이버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이트 드라이버의 어떤 그 전원 트랜스포머가 같이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군들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술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들은 전자제품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반도체가 탑재되며 이러한 전장화 추세에서 센서의 역할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 자기 앵글 센서는 저전력, 경량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앵글 센서에 대해서 글로벌 반도체 솔루션 기업인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코리아의 김현정 매니저를 만나 자동차 부품의 트렌드 및 자기 앵글 센서, 자기 회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기 앵글 센서는 대표적인 비접촉 방식의 센서이며 다른 비접촉 방식의 센서 중에서도 저전력과 안정성을 자랑하는 센서입니다. 또한 자석과 센서 이외에 다른 부품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의 경량화 및 소형화에도 부합합니다. 자기장의 특성상 비자성체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수분 및 먼지에 영향이 없으며 비접촉 방식으로 인한 그 손상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자동차의 가혹한 환경에도 높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센서입니다. 7월의 웨비나입니다. 7월 5일에는 인피니언의 송현수 부장으로부터 스마트 키친 필수 아이템, 인덕션 히팅을 위한 인피니언의 파워 스위치 솔루션을 주제로 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인덕션 히팅의 기본과 개발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하프 브릿지 평가보드를 이용해서 인피니언의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게이트 드라이버와 리버스 컨덕팅 IGBT 기능과 주요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송현수 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인덕션 레인지에 적합한 인피니언의 솔루션으로는 다음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트렌치 스탑 5와 6 리버스 컨덕팅 IGBT, SOT 223의 IGBT형 아이스 드라이버로 25V 싱글 채널 로우 사이드 게이트 드라이버, 높은 신뢰성의 인피니언 SY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레벨 시프트 게이트 드라이버 IC, 저전력 및 고성능의 듀얼 코어 M4 M0 플러스 마이크로 컨트롤러 PSAC6 제품군, 터치를 위한 고급 캡센스 및 맥센스 UI 기술이 포함된 M0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PSAC4 제품군, 무선랜과 블루투스의 싱글 칩 솔루션인 와이스드 와이파이 플러스 블루투스 콤보, 클라우드 또는 기타 장치에 대한 통신, 데이터 저장, 펌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하드웨어 보안 관련 옵티가 트러스트 제품들이 있습니다. 7월 12일에는 마이크로칩 엄명은 책임이 트러스트 플랫폼 디자인 스위트 V2 업데이트 및 개요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트러스트 플랫폼 디자인 스위트 V2를 활용해 보안 요소를 프로비저닝하고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엄명음 책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트러스트 플랫폼 디자인 스위트 버전 2는 2021년 5월에 출시되었습니다. 고객의 전체적인 온보딩 프로세스를 위한 통합 개발 도구로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플랫폼 프로비저닝 서비스는 3가지 세그먼트로 제공됩니다. 첫 번째는 트러스트 앤 고입니다. 클라우드 서버와 상호 인증을 위해 TLS 기반이나 혹은 로라완 기반에서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사전에 프로비저닝이 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해당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보안 기능의 개발이 가장 용이합니다. 두 번째는 트러스트 플렉스입니다. 트러스트 플렉스 또한 TLS 통신 기반의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사전 구성 및 프로비저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시크릿 익스체인지 절차를 통해 마이크로칩에 키를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권한과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 정의 공개 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트러스트 커스텀입니다. 고객은 보안 시스템의 구성을 스스로 수행하고 트러스트 플렉스와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칩의 권한을 양도하여 키를 프로비저닝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정의한 PKI 기반의 공개 키를 제공하여 프로비저닝을 할 수 있습니다. 7월 19일에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진용하 차장이 스텔라 넥스트젠 ST 오토모티브 32비트 MCU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개발되는 자동차는 너무 많은 제어기의 증가로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메인 컨트롤러 및 존 컨트롤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웨비나에서는 도메인 존 아키텍처에 대응할 수 있는 하드웨어 하이퍼바이저 연산 가속화 장치인 DFA, OTA 대응을 위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용하 차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스텔라 MCU의 혁신적인 밸류는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향후 발전하게 되는 다양한 아키텍처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높은 퍼포먼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의 코어텍스 R52 코어를 사용하며 7000에서 16000 디밉스를 제공하며 빠른 리얼타임, 세이프티, 시큐리티 역시 제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드웨어 가상화를 통한 안전한 통합 제어기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코어텍스 M4인 독립된 서브 시스템 코어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라우팅 가속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개의 셀이 하나의 비트로 표현되도록 설계된 스텔라의 PCM 특성을 사용하여 OTA 시 2배의 메모리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7월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트너가 2022년 전 세계 IT 예상 지출액이 4조 5천억 달러에 이르러 지난해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에 소비자들의 PC, 태블릿 및 프린터 등에 대한 소비 감소로 인해 전체 디바이스 지출은 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올 상반기 소비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PC, TV 등 소비재 가전에 사용되는 드라이버 IC, 전력 반도체, 이미지 센서 등을 생산하는 8인치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 하반기 일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ICT 강국이라는 타이틀과 달리 세계 100대 ICT 기업 중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2개에 불과해 중국, 일본, 인도, 대만 등 ICT 경쟁국에 모두 뒤처지며 소프트웨어, 팹리스 등 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 ICT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20년 사이 3배 가까이 성장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시장보다 크며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해 국내에서도 미래 먹거리 시장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는 690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반기 대비 20.8% 증가해 역대 상반기 중 1위를 달성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5G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실증 과제에 착수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3개의 실증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공공, 민간 분야에 올해 총 480억 원을 투입해 11개 과제를 실증합니다. 신제품 및 IT 소식입니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가 프랑스 코롤에 위치한 ST의 기존 12인치 공장 인근에 글로벌 반도체 제조회사인 글로벌 파운드리와 함께 새로운 12인치 반도체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공동 운영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온세미가 경기도 부천에 SiC 반도체 연구 생산을 위해 2025년까지 약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며 SiC 전력 반도체 초기 시장 선점 및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섰습니다.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가 엔지니어들이 저속 오토모티브 직렬 버스 프로토콜을 검증 및 디버깅하고 CAN FD 및 CAN XL을 포함한 시스템의 개발과 문제 해결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CAN XL과 관련된 오실로스포크 기반 오토모티브 프로토콜, 트리거, 디코드 솔루션을 발표했습니다. 3D 프린팅 기업인 폼랩이 고성능 산업용 SLS 3D 프린트를 출시하며 덴탈 및 의료에서 엔지니어링과 제조까지 다양한 산업을 지원합니다. 노르딕 세미컨덕터가 MCU 및 SoC를 위한 임베디드 메모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모바일 세미컨덕터를 인수하며 초저전력 무선 IoT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메모리 기술 내재화를 통해 관련 시장 확대에 나섰습니다. NXP 반도체는 WLAN 7207H 2.4GHz 프론트엔드 집적 회로를 통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아너의 플래그십 모델 매직 V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 6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내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첨단 R&D 센터는 경기도에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이제 8월의 웨비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월 2일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2022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8월 18일에는 인피니언에서 미래의 자동차 필수 기술 인피니언의 차량용 자기 앵글 센서 솔루션에 대해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8월 30일에는 마이크로칩에서 마이크로칩 오토모티브 이더넷 10 베이스 T1S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월간 브리핑 진행 도중에 온라인으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IT 쪽 올해까지는 투자 예산이 대부분 잡혀 있어서 일부 호황을 보겠지만 23년에는 소프트웨어 쪽은 비슷하겠지만 정작 하드웨어 쪽은 저성장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반도체 전문 기자인 권신혁 기자에게 한번 답변을 여쭤보겠습니다. 권 기자 어떻습니까? 네, 최근 시장 조사 기관인 가트너 전망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 성장률은 기존 13.6%에서 7.4%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이 떨어진 수치인데요.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이 이제 다운 사이클로 진입했다고 분석할 수도 있으며, 이런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반도체 공급량은 비교적 완화된 상태이지만 최근 올 초였죠.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 전쟁 등의 영향으로 인해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혹은 또 다른 여파들로 인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상당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미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등을 하면서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소비 침체 또는 투자 침체로 이어진 상황에서 공장 투자나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해서 약간 투자 지연 혹은 고려 등 재고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드웨어 부분에서도 특히 이제 소비자 제품군에서 영향이 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소비자 제품군에 있어서 스마트폰, PC, 가전군의 제품에서 좀 소비 침체 그리고 수요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이쪽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우려되는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반면 차량용 제품군에 있어서는 견조한 수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MCU 공급난이라든지 전력 IC 부분에서의 성장률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차량용 제품군이 이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조금 하드웨어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데이터 수요가 폭증하면서 서버, 클라우드 인프라에 있어서도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전망이 어렵게 나오고 있는데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7월에 E4DS 뉴스 월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8월에는 더욱 알찬 준비로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